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20분간 기조 연설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민주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상도 밝혔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의 3가지 원칙도 공개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현장에서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선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내놨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지만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한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뉴욕 유엔 총회 현장 취재하고 있는 손서영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먼저 2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보통 15분 연설이 예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보단 길어졌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이 배정된 시간 15분을 넘겨 20분간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대한민국 33회였고요. 이어 평화 25회, 민주주의 12회, 한반도가 8회 언급됐습니다. 연설 중에는 모두 3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부분, 그리고 북한을 향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기를 향해 이 대한민국이 더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언급한 연설 마지막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설명할 때 이 대통령은 연단 오른쪽에 위치한 북한 대표단 자리를 바라보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기아와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는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강조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곳은 이제 저녁 6시 정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 기조연설 마친 뒤로는 양자회담 일정들이 있었다고요? 네, 먼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유엔의 지지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전 협력 등의 현안이 있는 체코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진행됩니다. 내일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외교 안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조연설 잘 됐잖아요. 예. 어떻게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의원님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저는요. 예. 이재명, 예. 김정은, 트럼프가 예. 한 발자국씩 확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한 발자국씩요? 예.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비핵화란 말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트럼프가 북한이 핵 보유고 있는 걸 인정하고 모라토리움 즉 동결로 가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 그 유엔 연설을 보면은 앞으로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새 정상이 한 발자국씩 갔다 예. 하고 페이스북에 쓰고 저는 분명히 이 정도 나갔다고 하면은 제 경험에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예. 북미 간에 상당한 접촉을 해서 물밑 조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미 간에도 정보 협력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에이펙 때 뭔가 판문점에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에이펙 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동시 방문해봐라. 예. 근데 그 방문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제인식 예. 이 판문점에서 삼국 어허.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예. 북쪽의 판문각 혹은 개성에서 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이 메시지를 보니까 똑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 삼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조 연설을 했었죠.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다. 전 이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9월에 열리는 이 뉴욕 총회에서 정말 가장 꽃은 네. 15분에서 20분간 그 이어지는 각국 정상들의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라를 알리고 대회 기조를 설명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15분 내에 그 압축해서 담아내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새벽에 우리 시간 새벽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호스트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가장 예쁜 예쁜 발언자. 네. 그리고 어. 가장 우쭈쭈 해주고 싶은 왜냐하면은 지금 유엔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엔 회의론이 그 어느 때보다 또 다시 도래하고 있고요. 유엔이 도대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네. 유엔 정말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진짜 시급하게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그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우리 유엔 80년을 맞아가지고 네. 개혁하겠다라고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어렵게 전 세계 정상들을 딱 모아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유엔 뭐 했는데 니들 필요 없잖아. 야 분담금 우리 안 낼 거야. 네. 이러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깽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예, 대놓고 그렇게 깽판을 쳤는데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유엔의 존재 이유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대한민국을 보게 하라. 그 문장은 정말 잘 맞는 문장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유엔 필요해라고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서
유엔 필요하냐고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유엔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한 건 뭐죠?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증명해내고 있고 자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유엔이 필요하십니까? 그 앞에 대한민국이 나서서 빛의 이정표가 될 테니 저희와 함께 하시죠. 라고 그 이후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유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만큼 정말 귀한 그 게스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 다자 협력의 위기라는 말이 정말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이제 장벽 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작된 이 싸움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데 유엔이라는 건 민주주의와 다자주의 어떻게 본령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유엔이라는 집이 왜 만들어졌는지 80년 전에 그리고 무엇을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쭉 아주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강력한 언어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단조롭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앞부분 설명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자유, 포용, 연대, 트럼프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국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야. 그렇죠. 우리 K 문화 봤지? 우리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넘어서 성장을 넘어서 국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께서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유엔에 참석하는 그 수많은 국가들이 그냥 뭐 대표적인 다자 외교 무대니까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유엔의 진짜 필요성 왜 실제로 그 유엔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계속 필요한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민주주의여야 하는구나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허한 어떤 외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게요.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국가가 될게요. 그런 공언을 하는 정상들은 사실 꽤 많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이 별로 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뭘 보여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너무 이 순서도 사실 매끄럽게 잘 넘어갔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봐라. 식민 지배에서 유엔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내전까지 겪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된 국가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장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위기도 우리가 있었지만 이걸 누가 극복해냈냐.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나라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멈췄느냐? 아니다. 우리 앞으로 AI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됐을 경우 굉장히 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미래의 위험이거든요. 이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구나. 극복해낸 모습도 봤는데 앞으로 또다시 미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쫙 끌어당기는 예고편을 너무 잘 보여주셨죠. 그 예전에 트럼프 1기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썼던 게 아메리카 이즈 백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약간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한 4년 전에 그 장면들이. 이걸 뭐 굳이 비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33번, 평화 25번, 민주주의 12번, 한반도 8번 언급됐어요. 윤석열 씨는 2022년에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썼게 해요? 자유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의미가 뭔지 알고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또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유엔 기조연설 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기조연설에 대해서 당시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MBC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냐고. 그래서 제가 외신에서도 혹시 집중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1도
관심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아젠다는 핵심 아젠다는 의제는 자유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한가하게 자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22년이면 뭐 우크라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맞습니다. 분쟁들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네.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자유를 외치고 내려왔는데 아니 지금 그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혼자서 하고 내려왔고 게다가 도대체 이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단어들을 중간중간 배열해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연설이 좋은 연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33번이요, 평화 25번이요, 민주주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라는 게 그냥 그 뉴스만 보면은 이 연설이 어떤 느낌일까가 사실은 와닿질 않거든요. 그렇죠. 단어 하나는 좋은 의미인데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네.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이 평화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연설이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평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야. 네. 핵심 단어들이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단어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신 서머리한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사실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관심 포인트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 포인트는 대북 정책, 대북 네. 원칙을 어떻게 발언하느냐, 표현하느냐인데 네. 이번에 이번에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어요. 네.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E는 교류, N은 관계 정상화, D는 비핵화. 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 지금까지 사실 항상 한국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가 네.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외신들은 늘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는 북핵 관련된 이슈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딱 한 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국가 브랜드, 국가 신인도가 확 올라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뭐 전체적인 추상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또는 그냥 정책적인 이야기인가 보다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거를 했고 이걸 할 거야.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항상 설명을 같이 덧붙여 주시거든요. 네. 자, 북한 대북 방송 우리 중단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핵화는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한미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겠다. 너네 입장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상대 국가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어떤 흡수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박아줍니다. 이번에 예. 서원측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안심해라. 네. 우리는 진짜 프로세스 그대로 밟아갈 거다.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천천히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고 네. 북한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북미 관계에도 굉장히 포인트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모든 걸 이끌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준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게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하고는 싶죠. 하지만 하고는, 이제 굉장히 현실 맞춤형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 깔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불편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챙길 실리는 저는 다 챙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도 놓고 있지 않다.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문제는 우리의 핵심 의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거죠. 네.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쪽 체제를 존중하겠다. 네. 그리고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네. 흡수 통일은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입장을 재확인한 거고 아까 그 END 이니셔티브는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이 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로까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죠. 이 이니셔티브라는 것과 세 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게. 그런 참 재밌는 게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트럼프가 이번에 북한 얘기 안 했어요? 네. 북한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어머나. 무려 56분간 연설을 하면서 네. 북한 관련 얘기를 안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렇습니다만 이 기조연설 그 자리를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자리잖아요. 기후변화 사기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군데군데서 했던 얘기들을 총합한 네. 예,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장소가 바로 기조연설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보통 15분 정도가 네. 공고 시간이잖아요. 15에서 20분. 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56분. 56분이요. 예. 아, 프롬프터 고장 났네. 이거 담당자 이제 곤란해지겠는데. 야, 유엔이 한 거라고는 고장난 프롬프터와 고장난 엘리베이터밖에 없네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유엔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가 7개의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그렇게 평화를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유엔이 전화 한 번 안 하대. 이런 얘기까지 네. 예, 했죠. 그러면서 기후 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심을 담아 비판을 했어요. 네. 네. 녹색 사기, 그린 스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920년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네. 아무 일도 없었잖아. 뭐 네. 이런 얘기하면서 기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이 가장 핫한 예, 상황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최전성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뜨거운 나라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미국이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는 내가 다 가져오고 있거든. 미국의 대통령이 나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나라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니들 다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유엔은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오로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냥 유엔 필요 없어. 내가 그 자리 다 대체해가지고 전 세계를 내가 끌고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나만 따라오면 돼. 거의 이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트럼프는 기후 위기가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그거예요. 선진국들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이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틀게 만들면서 결국은 개발도상국들은 화석에너지 써가지고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잖아. 네.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 사이에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없는데 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 네. 여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동안 저 나쁜 중국에서는 그렇죠. 화석연료 마구마구 태워서 거기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유럽을 그런 식으로 쇠퇴시키고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그 나라들이 부상하려는 음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유럽 니들이 문제야. 영국 니들 특히 이러면서 콕 찍어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까지 건드렸어요. 정책까지 건드렸어요. 아니 얼마 전에 영국 가서 엄청나게 좋은 밥 먹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국빈 방문해가지고 국빈 방문 정말 대단했는데. 영국 왕으로부터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인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 흐뭇한 그 미소가 또 사진 한 장에 포착이 돼가지고 네. 네, 또 화제였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거였어요. 7개 전쟁 끝냈고 내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어. 있고.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 노벨상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은 나한테 정말 상은 노벨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게 나에게 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굳이 또 노벨상을 언급했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냥 늘 하던 얘기를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준비된 연설문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하고 실제 얼마나 꺼졌나 보구나. 네, 얼마나 달랐을까. 그러니까 미국 CNN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프롬프터가 필요 없는 연설이었어. 그냥 네.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늘 하던 얘기야. 네, 그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나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잖아.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라고 꼭 덧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듣던 말을 와, 저걸 잊지 않고 한꺼번에 순서대로 다 했구나. 근데 북한 얘기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의도적으로 뺐을까?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도적이라 함은 뭔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처럼 본인의 성과로 치적으로 확 내세우기 위해서 뺐을까? 네. 아니면 실제로 아직 뭔가가 진행된 게 없어가지고 뺀 걸까? 네. 그거는 뭐 예. 퀘스천이죠. 그렇습니다. 의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게요. 제가 김정은이 며칠 전에 연설한 거, 21일 연설한 거 전문을 찾아봤는데 네. 공백 포함해서 18,000자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내 그 북한 얘기만 하다가 뭐 건설 인력 얘기하고 농업 부분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뒤에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욕하고 네. 동결 축소 폐기라는 3단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는 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북한 외교 고위급들이 이번에 유엔에 왔다고 합니다. 한 7년 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보통 이제 그 물밑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오히려 모른 척하고 트럼프가 침묵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차관급이 지금 참석을 맞아요.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제 29일 날 김성경 그 차관급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달라진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미 대화가 두 번째로 그 실패로 끝나고 나서 노딜로 끝나고 나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계속해서 그렇죠. 예, 네.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확 급 자체를 차관급으로 높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일종의 때 성신호. 네, 저는 좋은 신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어도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뭔가 물밑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혹시 편지를 들고 오진 않았을까요? 갑자기 저는 친서요? 네. 뭐 두 분 사이는 워낙 친서를 많이 주고받았으니까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편지가 27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북한 전문가가 미국 분인데 그 CIA 출신 이분이 27통을 분석해서 이래서 하노이가 실패했구나 라는 글을 2021년에 썼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정은은 빨리 비핵화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싶고 정말 엄청나게 애달픈 문장들이 많았어요. 실제. 그리고 정말 북한이 미국과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의 편지를 분석해 본 결과 야 비핵화해. 이거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기가 없이. 그래서 27통의 편지를 보니까 둘이 서로 딴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노이의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글을 그 칼린 연구원이 2021년에 썼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가 이제 트럼프 1기 때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 순위였어요. 네. 무조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사실 본인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거냐는 거예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만 들었죠. 그렇습니다. 대북 강경파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제 2기에서는 완전 달라졌어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위기 해결해야 되지만 1기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숨 쉴 틈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본인 주변에 대북 강경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도 빠지게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 제재 풀어주고 이거 조금 협력 요 얘기가 슬쩍 네. 약간 완화된 그런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대화가 잘 되겠죠. 네. 이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북한을 아예 언급을 안 했다는 게 뭔가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또 정말 네.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네. 연말쯤에. 네. 또 하나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그 뉴욕 연설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경제인들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CEO 만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엔 또 뭐 상원 의원단 만나고 교포들과의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에는 진짜 실용적인 그 만남들을 제대로 가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어떤 면에서? 흔히 네. 우리가 다자 외교 무대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 그렇죠. 엄청나게 잡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실무적인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 다음에 이제 국가 정상들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책과 이 외교 정책을 연결시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계속 AI 관련 얘기하시고 네. 주식시장이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외국에서 자본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AI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의 투자만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힘들죠. 있고 네. 자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단순히 내부 내에서 우리 국가 재정으로만 또는 우리 그 주식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 외부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산도 이미 다 끝나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 우리가 왜 굉장히 그 표현 쓰잖아요. 다방면으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게 미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의회를 또 동원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미국 외교위원회 의원들도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진행을 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관련해 가지고 가셔가지고는 진짜 제대로 대통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영업사원은 여기 있었어요. 이런 느낌. 제가 그 표현하고 싶었어요. 영업사원은 여기 있었다. 3년 전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고 있는 이 블랙록 있잖아요. 네, 레리 핑크. 네, 레리 핑크. 그분이 기후에 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화당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레리 핑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이건 또 하나의 산업이고 돈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절묘하게 돈과 기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을 만나서 이거 참 좋은 만남일세.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일담 같은 얘기를 살짝 좀 네.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표현을 물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그랬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네.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인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리 핑크 회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왜 우리가 큰 돈이 들어올 때 네. 우리 이제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네. 와가지고 쭉 뽑아먹고 그냥 네. 가버리는 거 아니까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네. 그래서 과거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믿고 이 투자를 받아도 될 것 같은 약간 안심이 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을 완전하게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근데 레리핑크 회장 역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트라우마라든지 걱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윈윈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네.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네. 우리 이제 정부 관계자들한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맥락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뭐 공식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워낙 이제 다자 외교에서 아니고 다들 네. 막 20분씩 30분씩 쪼개서 만나고 서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은 이제 플러사이드라고 해서 복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야, 잘 있었니? 이러면서 한 5분 10분 얘기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자 그렇죠. 문제에서는. 그렇죠.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이제 우연에 기대는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제로 뭐 지나가다가 인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중요한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꺼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죠. 오히려 저는 안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이게 정리된 상황에서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만나면 사실 서로 점점점 할 말이 없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그런 별로 것도.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사인 보냈잖아요. 나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부분 해결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